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심사를 강화하는 새 조치가 나오면서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의료 사기단이 연방 당국에 기소된 가운데 이번에 체포된 8명 중 이민 서류를 위조한 한인 1명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무허가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던 포트리 출신 50대 한인이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번 대이란 전쟁의 승패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며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 항공사들이 잇따라 수화물 요금을 올리고 아마존도 유료 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어 FBI 국장과 노동부 장관 등 추가 경질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30대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지난 1일 항공사의 응급대응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 당국의 심사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특히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심사 절차까지 강화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아시안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아시안 이민자 1000명당 41명이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로 태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라틴계 1000명당 17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이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등 단기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비이민 신분 상태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실제로 폐지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최대 640만 명의 아동이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연구진은 많은 아시안 이민자들이 시민이 아닌 신분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 크리스버그 펜실베니아 주립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부모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녀는 사실상 신분 미등록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아시안 커뮤니티 내 신분 혼재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이민심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내부 점검 결과 일부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충분한 검증 없이 승인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 보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신청자의 범죄 기록과 생체 정보가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최종 심사 전 전과 기록과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또 지문 등 생체 정보 검증이 강화되고 소셜미디어와 금융정보에 대한 조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취업 허가증 유효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돼 보안 점검 빈도가 높아집니다. 커뮤니티 인터뷰 절차 역시 강화됩니다. 아울러 고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가 안보 평가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연방 대법원 판결은 올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메디케이 자격 심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도 보험을 잃을 수 있어 한인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2027년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개월마다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 주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수혜자들은 소득과 가구 구성, 근로 여부를 6개월마다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근로 요건도 추가됩니다. 19세에서 64세 취업 연령대 수혜자는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 지역사회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7월 서명 발효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근거합니다. 연방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메디케이드 수급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른바 절차적 탈락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잃는 경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갱신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급증했는데 심사 횟수가 늘면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높은 한인 고령층과 이민자 가정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유지 정보는 뉴욕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회에서는 한방 침술 치료를 건강보험에 의무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하원을 102대 43으로 통과했습니다. 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주지사가 서명하면 90일 후 발효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5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 사기단이 연방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15명이 기소되고 이 중 8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에는 이민 서류를 위조한 한인 1명도 포함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일 FBI 등 연방 기관과 공조해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네버 세이 다이 작전입니다. 15명을 기소하고 이 중 8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연방 지원금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기소된 15명 중에는 59세 한인 고영주 씨도 포함됐습니다. 영주권자인 고 씨는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입니다. 영주권 신청이나 체류 신분 변경 시에는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정한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으로 사칭해 돈을 받고 이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범죄수사국, 연방이민서비스국 등이 공동수사 중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연방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호스피스 사기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를 위한 완화 치료 시설입니다. 일부 운영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말기 환자로 허위 등록해 메디케어 보험금을 빼내온 겁니다. 코비나 지역의 616 호스피스에서는 745만 달러를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에 입소한 환자의 97%가 5년 후에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애너하임의 한 간호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17만 달러 이상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그동안 호스피스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벤나이스 지역에서는 한 건물에 100개 이상의 호스피스가 등록된 사례까지 확인될 정도입니다. 빌 에세일리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검사는 LA 카운티의 사기 행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무허가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던 업소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50대 한인으로 현재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이 압수됐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업주는 포트리 출신 52세 한인 김영재 씨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사우스 캔색에 소유한 매장 미스터 그린플라워에서 허가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가 연방 마약 단속국과 사우스 캔색 경찰국 합동 단속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당시 해당 매장에서 불법 마리화나 및 대마 성분이 포함된 THC 제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소는 스스로 정식 허가를 받은 디스펜서리라고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대마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사우스 해켄색 지역에는 합법적으로 허가된 마리화나 판매점이 없으며 인근 해켄색에도 정식 허가를 받은 매장은 단 한 곳뿐인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초기 단속 이후 사흘 뒤 다시 현장을 방문해 진열돼 있던 불법 물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마리화나 약 75파운드와 전자흡입기, 프리롤 제품 각각 약 15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 이후 김 씨는 사우스 해켄색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으며 경찰은 김 씨를 25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를 불법 제조 및 유통한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법원 심리를 앞두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사우스 해켄색 경찰국은 뉴저지주 내 무허가 대마 판매업소에 대해 연방당국과 협력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모든 유통제품은 반드시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급망을 통해서만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이란 전쟁의 승패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경고한 뒤 미군이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실제로 폭격했습니다. 여기에 미군 F-15 전투기가 격추되며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앞세워 전쟁의 주도권을 쥐려하면서 해협 장악 여부가 이번 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쟁 발발 5주를 넘기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한때 하루 100척 이상의 선박이 오가던 해협의 통행량이 한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이란은 일부 선박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비우호국 선박의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대 중동 전문가 발리 나스르는 이란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핵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해협 통제권이 이란의 마지막 생존 카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확보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기 시대 위협 이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35마일 떨어진 카라지 지역의 B1 교량을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교량 붕괴 영상을 올리며 다음 공격 목표로는 다리와 발전소를 지목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F-15E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승무원 2명은 모두 탈출했으나 1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작전에 투입된 A-10 공격기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으나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격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제3국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48시간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두바이의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빅테크 기업 18곳을 추가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상전 준비 징후도 포착됩니다. 미군은 이른바 탱크킬러 A-10 공격기 18대를 중동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현 국방 예산보다 40% 증가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도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로 40여 개국 외무장관이 긴급회의를 열어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촉구했으며 프랑스와 일본 선박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 항공사들이 잇따라 수화물 요금을 올리고 애마존도 유류 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2일 2년 만에 위탁 수화물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중남미 노선 기준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화물은 개당 $10씩, 세 번째는 $50가 오릅니다. 3일 이후 구매 항공권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jetblue는 이번 주 초,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2월 중순 이미 수화물 요금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쇼핑 비용도 오릅니다.
아마존은 자산 물류 서비스 이용 판매자에게 오는 17일부터 3.5%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하나당 평균 17센트가 추가되며 이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각 판매자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UPS, 페덱스도 이미 유류 할증료를 올렸고 우체국도 사상 처음으로 이달 26일부터 소포 운송비의 8%에 달하는 할증료를 도입합니다. 배경에는 유가 급등이 있습니다. 2일 종가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로 전날보다 7.8%, 미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11달러 54센트로 11.4% 각각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 타격을 예고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꺾인 여파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한 항공 물류 비용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바니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정적 수사 성과 부진과 앱스틴파 논란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FBI 국장과 노동부 장관 등 추가 경질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본디 장관이 민간 영역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경질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입니다. 경질의 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적 수사 성과 부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수사는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연방법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소환장을 무효화하며 범죄 의심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앱스틴 파일 논란입니다. 본디 장관은 취임 초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앱스틴의 고객 명단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발언해 명단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포된 파일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법무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해온 최측근 토드 블렌치 법무부 차관이 맡습니다. 후임 법무장관으로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젤딘은 대규모 환경 규제 완화를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켜온 충성파 인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탄핵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질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추가 경질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랜드 조지 육군 참모총장도 면직됐습니다. 이란전 이후 하락한 지지율을 반전시키고 행정부 내 충성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기에서 30대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의 응급 대응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소 공급 미흡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발생한 승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기내에서 숨진 승객은 33세 국방부 소속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으로 지난 2024년 3월 친구들과 함께 휴가차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약 15시간 30분 일정으로 운항 중이었으며 비행 약 12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브라운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브라운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쓰러졌고 바닥에 누운 채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내에서는 의료진을 찾는 닥터콜 안내 방송이 나왔고 동행자들과 일부 승객들이 즉각 응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승무원들은 브라운에게 산소 마스크를 제공하고 의료키트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이 계속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항공기는 결국 일본 오사카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브라운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라운의 유족 측은 대한항공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대응 부족과 심각하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지난 1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에게 제공된 산소 마스크가 산소 탱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항공기가 비상 착륙한 후에야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가 산소 탱크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고인이 산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승무원들은 당황하거나 상황을 관찰하고 메모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기내에 비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은 자동 심장 충격기 기계에서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승무원들이 기계 사용 방법을 몰라 결국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도움을 주려는 승객들에게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응급처치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브라운 씨에게는 어떠한 구명용 전기 충격도 가해지지 않았다고 명시됐습니다. 유족 측은 승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간단한 조치들을 취했다면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손해배상 규모는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기내 응급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브라운 씨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해나 크라우 변호사는 그녀는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나이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매우 유능하고 많은 사랑을 받던 일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출신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 학위 취득을 계획 중이었으며 버지니아에 위치한 미 육군 기지인 포트 벨보어에서 국방부 산하 산업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습니다. 브라운은 당시 한국으로 떠나기 나흘 전 소속 부대사령관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주의회에서 반려동물 양육비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는 올해 지출분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료와 미용용품 등 일상용품은 마리당 최대 $150, 동물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는 최대 $300까지 공제됩니다. 마리당 최대 공제액은 $450며 2마리까지 적용돼 연간 최대 $9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의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뉴욕시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홍수 피해 위험지대로 분류됐습니다. 뉴욕 식물원이 지난 1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 침수 위험 지역을 통합한 이른바 블루존이 뉴욕시 5개 보로에 500곳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블루존 거주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며 공공주택단지의 3분의 1도 블루존에 포함됐습니다. 한인도 많이 거주하는 퀸즈의 롱알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라가디아, JFK 공항도 블루존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욕 식물원은 블루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웹사이트도 개설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뉴욕 식물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철과 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의장은 지난 1일 기존에 50% 할인을 제공하던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빈곤선 150%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9,500 이하 시민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돼 예산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세금 사기 단속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벤스 부통령이 복지 예산 부당 수급 등 세금 사기 행위를 차단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이끄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른바 블루 스테이츠에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균형 예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단속은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